네, 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도토리 365 손대희의 리얼톡, 저는 손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을 좁은 데서 혼자 진행하다가 이렇게 좀 넓은 데 나오는 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 또 기분 좋지만 굉장히 긴장되고요. 또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역시 오늘 주인공이 대단한 분이라서 너무 많이 오셔서 떨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같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네, 아무튼.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인공은요, 지금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소통 테이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스트셀러 온리원의 저자 오종철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려고 또 이렇게 아직 저 서점을 뜨겁게는 다뤄보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 반드시 될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네네. 약간 진행을 역시 하시던 분이라서 네. 계속 마이크를 안 내리시네요. 말씀 끊을 수 습관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처음에 저희가 7시 반부터 8시 반 1시간인데요. 네. 조금 짧아서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고요. 책은 어차피 읽으시면 또 이거 다 오늘 다 얘기하면 책 안 읽을까봐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조금 줄이고 네. 어차피 책도 그 어떤 저자의 인생이 묻어있기 때문에 오늘 저자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집중적으로. 예. 제가 이제 오종철 저자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네. 오늘 저자로 나온 네네. 거예요. 그 강연을 제가 많이 가서 보지 못했고 몇 번, 5번 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강연 때나 아니면 그 제가 봤을 때 못 봤던, 못 들었던 얘기를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처음 듣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생뚱맞아서 좀 잘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기대하고 멋진 방송입니다. 네. 아무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책이 처음이 아니시죠? 같이 공동으로 저자분들하고 쓴 책이 한 권 있고요. 제가 그 첫 번째 책은 2007년에 면접책을 한번 어떻게 또 우연하게 네. 쓰게 돼서 그때 이후로 해서 그렇게 같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 책인 거예요. 네. 그 개그맨으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네. 첫 책이 면접책이신 거죠. 그러네요. 아, 참. 그리고 이제 최근에 냈던 그 동저 땡큐도가 예. 되셨고 이건 네. 또 도가책이고 네. 사람책이고. 네. 그러니까 개그맨으로서 개그책이나 뭐 소통 이런 책이 아니고 좀 의외의 책이 나왔었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면접도 일종의 오디션이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뭐 오디션이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면접이라면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스펙으로 그냥 직장 들어가는 세상이었거든요. 뭐 유학 갔다 와서 마스하기 있으면 그냥 들어올 수 있었던.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취업문이 좁아지니까 이제 인지의 조건을 어떤 스펙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그 당사자하고 이제 이야기해보는 인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될 때여서 저도 그때 사실은 면접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이들 말하기 교육에 관련된 제가 그때 이제 아카데미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 방송 RC. 네, RSA. RSA. 그 리포터분들과 아니면 방송인들을 집중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래도 방송하는 분들이 말을 제일 우리나라에서 네.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잘 구사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또 아이들에게도 왜 구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잘하게 하는 법도 되게 중요한 때여서 그 책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출판사에서 좀 기획을 바꿔서 면접책이 가능할까요? 라고 그래서 저는 면접도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혹시 판매는 뭐 대단했죠. 네. 그냥 집이 얼마나 계시십니까? 지금 굉장히 구하기 힘든 책이 됐고요. 저희 집에는 한 52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본을 올리려고요. 가본으로. 절대 세상밖에 안 나오게 할 겁니다.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이제 55분, 그렇죠. 네. 52분만 경매를 통해서 한정판으로. 곧 제가 이제
뜰 것 같으니까 네. 그때 가면 또 책이 또 다시 나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미리 사놓으시는 게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예약을 좀 미리 50건이니까 딱 오신 분들 한 개씩 하면 딱 맞겠네요.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 2주 뒤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짐이더라고요. 자기 책이 짐이가 네, 제 책이 이렇게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예. 하나 주세요. 네, 그 보니까 개그맨으로 SBS 5기 공채 개그맨으로 그렇죠. 입사를 하셨는데 동기들이 제가 알아보기에 좀 짱짱하더라고요, 그죠? 네, 지상렬 씨 동기고요. 네. 강성범 씨 동기고요. 김준호. 네, 그다음에 심현섭 씨 동기고요. 아, 김준호 씨도 SBS.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96년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5명에다가 한 명 더 고두욱이라고 한 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5명이 이제 6명이 나름대로 이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96년도에 제가 데뷔를 했는데 97년에 뭐가 터졌나요? IMF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BS는 갑자기 개그맨 씨를 해체합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무슨 얘들은 웃기고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배수가죠. 그러다가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먼저 뜬 사람이 심현섭 씨거든요. 심현섭 씨가 그렇죠. 네. 네, 그분이 1999년에 개그 콘서트라는 그 1999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김준호 씨랑 또 심현섭 씨랑 그때 KBS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그 지금 안 웃기는 개그맨이라고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개그맨으로서는 모르지만 오종철이라는 이름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우선 안 웃기는 개그맨을 말씀하시는데 그 쟁쟁한 동기들 사이에서 어떻게 붙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진짜 운이 좋게 좀 개그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항상 주장하는 게 액션보다 더 강력한 건 리액션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리액션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개그맨 시험장에 바보 캐릭터를 갖고 왔던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보 캐릭터. 근데 PD들이 보기에 그 바보 캐릭터가 심영래를 이기지, 심영래 씨 아세요? 연구? 옛날 연구? 연구보다 못 웃기면 그 친구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거기서 바보 역할을 잘해도요, 그게 연구보다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캐릭터는 없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말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나온 친구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스탠딩을 했거든요. 그냥 어떤 역할을 갖고 했던 풍자. 가 아니라 시사 풍자 막 하고요. 막 그때 서태지가 왜 한참 막 은퇴하면서 막 창작의 고통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거 갖다 약간 좀 제가 시사적으로 좀 해서 그때 그냥 말로만 풀었는데 사실 아무도 안 웃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모든 왜 안 웃나 했더니 모든 개그맨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요 웃음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웃겨도 절대 안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희 조에 누가 있었냐면 제 옆에서 지상렬 씨가 시험을 봤어요. 지상렬 씨 이름만 들어도 웃기죠. 얼굴 보면 더 웃겨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상렬 씨의 얼굴을 보고 터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누가 시험을 봤냐면 강성범 씨가 시험을 봤어요. 강성범 씨가 누구랑 콤비를 이루고 들어왔냐면 김상태라고 있어요. 그 노통장 옛날에 하셨던. 그분은 그 해에 떨어지고 다음 해에 KBS에 붙었죠. 그러니까 이미 프로급의 개그맨들이 제 조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준비해온 개그는 다 까먹고요. 옆에서 지상렬을 뭐 하면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왜 뽑았는지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PD들이랑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얘기해 주는데, 지상렬은 그냥 숨 쉬는 것도 웃겨서 뽑았다. 강성범은 말 너무 빨리 하고 애가 연기 잘하고 뽑았다. 막 하는데 오종철 그래 너는 있잖아 너무 잘 웃어서 뽑았어 이렇게 웃길 놈이 웃을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이게 제 증거인데요. 여러분 강력하게 뭔가 여러분들이 웃기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남을 웃게 하는 거는요 내가 먼저 웃으면 웃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거울 효과라. 네, 거울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그맨이 웃을 준비를 안 해놓고 남이 뭔가 하는 거에 웃을 여유도 없으면서 어떻게 누군가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가 그렇게 좀 확실한 캐릭터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쟁쟁했던 동기들이 득이 된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친구들이었으면 그렇죠. 그게 제가 네. 웃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조에 만약에 웃기지도 않은 애들이 있었다. 그럼 저는 웃을 일도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상렬 형님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 옆에 있던 안 웃긴 분은
오동철 씨 저자님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긴 있어요. 아니 원래 잘 안 보인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브리스였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제가 이제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이트 스프링스 네. 대표시더라고요. 네. 근데 에이트 스프링스 제가 계속 검색을 하는데,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예. 그리고 어떤, 뭐, 이게 출판사 같은 느낌의 존재가 어디 보면, 사이트는 없고, 블로그에는 다 다른 사이트만 있고, 에이트 스프링스 로고 만드는 회사가 뜨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내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 네, 그러니까 로고 만든 그 블로그만 계속 뜨고, 네. 우선 그 정체를 알고 궁금한데, 또 궁금한 게 에이트 스프링스라는 뜻이 뭔지 또. 아, 8개의 봄인지, 8개의 스프링인지, 8개의 샘인지, 제가 공부를 답이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좀 풀어주십시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창업하실 때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쓰세요. 그래야 이렇게 회사 이름 갖고도 질문할 게 만들어지잖아요. 남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그거? 그러면 이미 궁금증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대답할 건 없고요. 현재 저는 그냥 대표로 있고요. 대표 이사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이자 최고는 저희 와이프가 만든 회사고요. 그 직원은 저하고 저희 매니저분하고 달랑 셋이서 지금 시작은요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제 아카데미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때 한참 제가 무슨 붐이 불었는지 갑자기 중국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우리나라 작곡가들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향상 대앞가림도 못하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걸 보고 있다가 제가 또 이게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이쪽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너무 필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팔아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갖고 있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중국을 보고 가게 됐는데 한국의 작곡가들 유명하지 않지만 컴퓨터 파일에 막 그 수두룩한 명곡이 한국 노래가 막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가수들이 사가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뭐 쓰레기 휴지통이나 놓든가 이제 파일들만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는 막 한국 노래가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니까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들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그걸 해서 둘 사이를 연결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작곡가 후배들 동생들한테 야 그러면 니네 이거 컴퓨터에만 그냥 넣어놓으니 그냥 형이 가져가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갖고 제가 한 3년간 진짜 한 2, 3년이 아니면 한 1년간 되게 열심히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래서 오픈을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컬러링 업체예요. 그러니까 한국 노래로 컬러링을 받아라.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음악을 듣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유명한 노래가 아니더라도 한국 노래를 들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런칭을 했는데 사천성에 지진이 나네요. 그래서 갑자기 중국 그 컬러링 업체에서 이거를 혹시 무료로 서비스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온 국민이 너무 슬퍼해서 모든 컬러링 업체들이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 곡만 지금 유료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 난 어떻게 연결한 건데. 그랬더니 얘가 프로모션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써봤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중에 한 4년 지났는데 38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한테 다 주고요. 저 왔다 갔다 했던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그래서 좋은 경험으로 갖고 있어요. 정말 일은 되게 아무리 잘 돼도 천재지변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에이트라고 줬냐면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해요. 숫자를. 그래서 이제 에이트를 기본적으로 넣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회의할 때가 세븐 스프링스라는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세븐 다음에 그러니까 왠지 거창하게 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저희 시간이 아까워서 이러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대답이 좀 너무 많죠? 아니, 그게 아니고, 세븐 스프링스다. 농담이고요. 에이트, 그래서 에이트를 옆으로 눕히시면 무한대거든요. 그리고 스프링의 의미는 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성장하는 게 제 하나의 제 삶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어보는 그렇게 이름을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저 네이밍 완전 천재. 그러니까 지금 소통 테너라는 것도 네네네.
솔직히 저는 만약에 이걸 제가 처음 들었다. 제 주위 사람 중에서 누가 소통 테너라 했으면 그게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 좀 한자어하고 한글하고 예, 영어하고 영어하고 좀 속여서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딱 이제 이 상황이 오니까 굉장한 브랜드 네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거 되게 염려했어요. 얘기하니까 그거 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한참 강남 스타일이 떴어요. 그럼 강남 사람들이 아냐? 그냥 갱남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커뮤니케이션 6글자인데 그냥 소통 이름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통을 외국에다가 그냥 전파해버려요. 고유명사로. 고유명사. 네. SOTON. 그건 상표 등록 안 하셨나요? 저 상표도 돼 있어요. 영어로도요? 아니 SOTONG는 안 했어요. 네, 한글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 상표 등록 조사해 보니까 갑자기 저 뒤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상표 등록할 때 그 업종, 업태를 이제 어떤 소통테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그 정의하기 위해서 업종이나 업태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적다가 프린트를 할까 좀 그랬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 또는 연예 오락에 관한 대회 조직업, 연예 오락 정보 제공업, 문화적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공연 기획업, 대중음악 콘서트 조직업, 만담 공연업, 콘서트 공연업, 이거는 콘서트 준비 및 진행.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 해당 사업 안에 그 분류에 들어오면 있는 사업 분류예요. 이건 특허청이 분류해놓은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분류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대충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41류를 선택하면 그 안에 교육 서비스 안에 들어간 모든 컨텐츠가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앞으로 하시게 될 업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사업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제조업처럼 뭐 종이를 만든다, 뭘 신발을 만든다 이렇게 단순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연결돼 있고 저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미 조금 제가 보기엔 뒤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업이 하나인 하나이면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이랑 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뭐냐, 어떤 일을 하냐고 물으면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그렇죠. 답변을 하시는 게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떤 분은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게 좀 곤란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직 직업을 못 구하신 분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인터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딱 한 번에 말하는 시대는 그런 사람은 이미 좀 뒤처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예를 말씀하셨는데 들어서 직업이 뭔가요? 그랬는데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궁금할 게 없는 거죠. 아픈 사람 고치고 사는구나. 근데 같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밤에는 예를 들어서 음악인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홍대 클럽에서 막 오셔서 막 공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의사신데 책을 쓰세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의사신데 강연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같은 직업을 사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양한데 한 사람은 하나로만 돈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을지도 모른답니다. 뭐냐면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예전에 이제 질문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당신이 한 달을 사는데 세상에 얼마의 가치가 만들어지나요? 라고 물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벌어가는 돈과 내가 버는 돈과 나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느냐도 이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물어보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의사라고만 한다고 하면 얼마 버는지 딱 나오는데 이제 이분이 만들어가는 가치는 이제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얼마나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얼마 버는지는 사실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요즘 저한테 잘하는 거 보니까 나름 잘 버나 봐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관심 있는 건 제가 이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감을 만들잖아요. 예, 문화콘. 그냥 한 달에 한 번 콘서트를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그 가발이 지금 8번의 공연 만에 41개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누구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저도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여기 오신 분들이 왜 똑같은 10,000원이라는 가치를 어떤 분은 10,000원을 이렇게 기꺼이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요 10,000원 내면서도 이거 연말정산 됩니까? 이거 막
소득공제. 소득공제 됩니까? 10,000원 내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가시다가 로또를 사는 집을 발견해요. 딱 들어가서 자동 2개요. 그러면 벌써 10,000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무슨 꼭 누구를 나누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아깝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10,000원도 사람들한테 의미 부여를 좀 잘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모나콘이라고 만든 게 10,000원이 아깝지 않은 공연이거든요. 10,000원짜리 10,000원을 나누는 자선 콘서트가 아니라 10,000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콘서트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냥 나 이 정도면 10,000원에 오늘 잘 즐겼어. 그래서 10,000원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가발 제작 비용으로 바로 모아내니까 41개? 그러니까 4,100만 원을 8번 공연 만에 100명이 만들었다는 거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가진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한 활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없었던 41개의 소아마이들이랑 가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꼴통쇼라는 제 팟캐스트 방송이 있어요. 예. 제가 좀 이따 팜플렛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저는 생산활동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저는 돈을 벌진 않아요. 근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라고 총각야채 가게 이영석 사장이랑 저랑 친구예요. 예.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방송 시작한 건데 거기서는 한 43살의 어떤 여자분이 삶을 포기하시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00 프로젝트도 의미가 있는 게 아마 그런 분들이 다 탄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가 마련한 모델을 통해서 삶을 되찾거나 못 찾았던 꿈을 찾았다거나 저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가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거는 제가 벌어가는 돈은 아닌데 이 세상에 내가 나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영향력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이잖아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에는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런 밖에 없어요.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건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토크 콘서트 쪽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도 방송이나 이런 언론 쪽에서는 개그맨이나 아니면 연예인으로서 노출돼 있지만 이쪽 저희가 지금 강연 많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토크 콘서트에는 지금 우리나라 독보적인 존재로 진행도 그러시고 기획까지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꿈이 영화 감독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과는 대학교는 공대로 가셨고요. 네. 네. 그 어떻게 그건 집에서 반대해서. 집에서 반대했어요? 집에서 네. 형이 저 8살 위에 형이 이제 서울대 전자학과 나오고 지금도 대기업의 임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형이 이제 항상 사회를 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동생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은 단단한데 형이 보기에는 동생도 남자아이니까 지금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너도 야 남자는 적어도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아. 그러니까 형 딴에는 저를 생각해서 해준 얘기인데 저는 밑도 끝도 없이 공대를 간 거죠. 그래서 가면서 그래도 제 살 길을 그냥 찾아서 잘 온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귀가 좀 얇으신 느낌이. 네, 아까 그 중국 사업도 그렇고 네. 지금도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형이 한마디에 그냥 그렇지 하고 또 네. 얼른 귀 얇고 의지 박약. 오지랖인데 좀 선한 오지랖 정도 그렇게 정리하는 건데. 네. 선한 오지랖인데. 그 보면 또 뭐 책에서는 잠깐 나오지만 형님이 갔다 와서 너 왜 군대 갔냐 고민할 거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라고 해서 나는 공대를 갔는데 사실 연예계도 가면 그러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학연이더라고요. 개그맨 들어가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개그맨 시험 쳐서 300대 1에 경쟁률 뚫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왜 선배들 처음 만나잖아요. 뭐 최양락, 이봉원, 뭐 김미화, 뭐 홍록기, 신동엽 뭐 이런 선배들 처음으로 만나는데 저는 그분들 처음 보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알지만 그분들은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강성범 중앙대 연극영화과 그러니까 연영과 선배들하고 옛날부터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막 선배들 와가지고 야 얘 중대 얘 연영과에서 얘 연기를 날렸던 애야 얘 성범이 하는 거 봐봐 이러니까 선배들이 막 바람 옆에서 잡아주니까 웃기잖아요. 왜? 생판 모르는 사람 웃기는 거와 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와 이게 차이가 큰 것처럼 김준호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심연섭 서울예전 개그 동아리 또 우리 개그맨 사이에는 또 이 서울예전 개그 동아리가 다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생뚱맞게 너 어디니? 예, 통로공 가봤는데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웃겨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웃겨봐! 그럼 사실 이렇게 웃겨드려야 하는 게 개그맨의 소명이긴 한데 저는 이제 능력과 그 능력사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웃깁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긴 거 자체가 웃기고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고생 많이 해서 근데 형은 좀 무책임하게 제가 이렇게 몇 년, 한 20년 가까운 세월, 18년째 개그맨으로 사는데 성과 많이 못 내고 인기 없는 연예인으로 사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손대인님 만나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해보지만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저가 그 마음이 알거든요. 이 마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5년 아래 후배가 저보다 유명해요. 그럼 그 친구의 인터뷰 한마디를 따기 위해서 저는 13시간을 기다려봤어요. 같은 장소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걔가 내가 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만약에 인터뷰 요청해 그런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가서 다 인터뷰 해줄 거 다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힘들게 살고 정말 성과 못 내고 정말 자존심 상할 거 다 상하고 사는데 저는 이제 누구 탓하고 살았겠어요? 형 탓하고 살았거든요.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근데 형은 저를 통보가 간 사실을 자기가 보낸 사실을 기억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너는 왜 통보가 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결론 낸 게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 꿈에는 아무도 관심 없구나. 피부치 형제조차도 나의 꿈에는 관심 없구나.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내 탓이구나. 뭐 그런 생각 들면서 이제 그때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개그맨 생활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고쳐먹은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근데 중간에 또 잠깐 생각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토목공학과를 갔어요. 갔는데 토목공학과 대학교 4년 내내 토목공학과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문도 없고 나오면 토목공학과면 뭐 건축회사를 가시던가 그랬는데 갑자기 개그맨. 대학교 4학년에 시험 봤어요. 토목공학과는 소질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했어요. 지금 소질이 안 맞죠. 너무 안 맞죠.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토목공학과에서 저를 나오게 하신 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계산했으면 다리 수개 무너졌어요. 건물 다 무너지고요. 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건 안 되거든요, 수학이. 근데 가서 붙잡고 수학을 하는데 제가 정말 오죽하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래 한번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 정말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타봤어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데 그 결심이요. 뭐 하나에 무너졌냐면 제가 그날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고. 근데 SBS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LAR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옛날 그 시트콤. 근데 그 자막 지나가잖아요. 밑에 왜 안내. 근데 거기에 SBS 국제 올기 개그맨 모집. 이게 딴 데는 보이지도 않던 글이 바글바글 TV 보는데 그 단어가 저한테 짱짱짱 다가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대학에서 축제 사회 보던 모습, 뭐 군대에서 막 사회 보던 모습,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래 내일 당장 원서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원서 가서 받고 이제 시험에 합격한 거죠. 그럼 처음부터 개그맨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네. 그런 류의 어떤 활동들을 좋아했는데 마침 다 개그맨이라는 그게 이제 운명적으로 와서 이제 개그맨 시험 붙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목공학과 출신인 게 지금도 저한테 감사한 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7년에 개그맨실이 해체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먹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그맨 신분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다 건설회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일당 좀 있는 거 아르바이트 좀 뛰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같이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토목공학과 전공을 살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밑에 그 노가다라고 뭐죠 이게요? 노가다. 네, 노가다 뛰었어요. 노가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노가다 중에 하나가 청계천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게 거기가 이렇게 다 복개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제가 고가도로의 안전진단을 제가 했어요. 그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 친구는 스타렉스에 타 있어요. 뒷자리에. 그리고 저는 그 무거운 그 엑스레이 기계를 들고요. 그 벽면을 옆에서부터 이렇게 긁고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긴 이 청계천 고가를요. 그 땡볕에. 그럼 제 친구가 좀 빨리 밀어, 빨리 밀어. 그러면 제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저 새끼 저거 일 하나 준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데 그래서 지는 차 안에 그 그늘에 있고 저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막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W 호텔 밑에 거기도 제가 다 축대 거기도 다 안전진단 제가 했었고. 근데 어느 날 청계구간도로 이렇게 안전진단 하는데 이제 그 바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다음 고쪽을 하려고. 근데 제 친구는 거기를 펄쩍 튀어넘어요. 거기 올랐으면 여기가 차도가 이게 그러니까 이 틈이 있고 그 옆에 차도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거기를 펄쩍 뛰어넘더라고요. 방송에 잘립니다. 네. 네, 펄쩍 뛰어넘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얼굴 진짜 오래 남았는데. 부천자 놀 부천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이제 올라섰는데, 아씨, 차가 못 뛰겠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발로 뛰어서 떨어져 죽어요, 만약에. 그러면 신문에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신문에 차라리 오종철이라고 이름이라도 나가면 몰라요.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SBS 신인 개그맨 오모 씨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불쌍하게 죽은 거잖아요. 왜? 연예인이 뭐가 뛰다 죽었다고 그러면 제가 올라섰는데 이게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여기를 못 넘어가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갑자기 같이 울컥하더니 그냥 있어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랬는데 하나 좀 제가 도움받았던 게 그러다가요. 제가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하는 날 특집 생방송에 제가 중계차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제가 리포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 우리 오종철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오종철 리포터! 이렇게 부르면 네! 여기는 청계천 고가도로 현장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거예요. 홈그라운드. 청계천 잘 알잖아요. 저도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썼나 봐요. 이게 막 이게 뭐 건설 방식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작업 방식이나 이걸 되게 전문에 썼더니 우리 본부장이 그걸 보더니 저 새끼 개그맨이 왜 저기 저거 공부해 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쟤 앞으로 중계차 계속 타! 그래가지고 걔가 그때부터 계속 중계차를 계속 타는 아마 중계차 타는 연예인 개그맨 중에 아마 최초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신문 돌린 경우랑 비슷합니다. 역시 운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제가요? 네. 근데 운이 좋은 건가요? 그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자기는 나는 공부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다른 전공을 갖고 있더라도 내 삶을 가는데 언젠가 그것도 도움을 주더라.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버티다 보니까 또 마지막 네. 지금이니까 이렇게 좋게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좋고 그때는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그냥 버텨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이렇게 남들만큼 많은 걸 부리고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희망이 있었고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그런 숙명도 있어. 근데 그때가 오히려 더 제 개인적으로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저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5만 원짜리 노가다를 뛰라고 하면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그러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얼마든지 해도 밉지 않아요. 그렇게 용감했던 때도 그 다리는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넜어요. 청계천을 못 건넜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고가도로니까 얼마나 무서웠던 거죠. 네. 무서웠어요. 연예인으로서 뭐 되게 불쌍하게 죽을까봐 이런 거보다는 무서운 게 많으니까. 그게 이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이 이게 쉽게 안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성과를 못 냈어도 그래도 연예인인데, 그러니까 막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효석 교수인데 네. 그분이 이제 이 올리원 책을 읽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했던 게 오종철 본인은 스스로 되게 유명하지 않은 개그맨, 안 웃긴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 충분히 알고 있었고 우리는 오종철 하면 그 사람 개그맨인데 리포터 하는 사람 이렇게라도 대충 다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어쩜 그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조금 더 힘들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아무래도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기 연예인들은 진짜 차도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뭐 매니저도 있고 뭐 코디도 있고 또 TV 틀면 나오고 이런 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뭐 TV 틀어도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뭐 신경 관심도 없고 또 생전 소속사에 소속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빚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 다 사업하다가 말아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개그맨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보시면 몇 명 나오나요? 한 40명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 960명은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생활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대학생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은 또 일부과라고 일부과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똑같은 직업인데 어떻게 그걸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제 진짜 승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까 연예인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저는 뭐 더 유명해진다 뭐 이런 개념보다 저도 이제 대중 인기 연예인으로서의 삶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300 프로젝트라는 거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수아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아. 너의 목소리가 여기에는 못 나와요. 걔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무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무대, 남들이 하지 못할 곳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올 수 있는 무대가 생기니까 제가 성과를 내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도 누군가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럼 분명히 지금 잘못된 싸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연예인이 올 수 있는 거? 개그맨이 특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제 동기들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앞에 나와서 못 나오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진짜 승부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애착이 있었나 봐요, 오동철 제작님한테. 언제냐면 TV에서 스토리 잡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타 강사 7인 뭐 해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상하게 제가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굉장히 안 유명한 연예인을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어쩌면 거기 나온 패널들보다는 덜 유명한 방송계에서는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에서 스타 강사를 해갖고 그 패널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컨셉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 벅차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본인은 안 그러셨나요? 저만 팬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에 생각하는 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저를 보면서 그러겠죠. 저거 얼마나 못 웃겼으면 저희 가서 강사짓을 하고 있을까. 그럴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저 사람 정말 인간 습기네. 이렇게 개그맨을 하면서 또 저렇게 따로 공부해가지고 또 이렇게 강사도 하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왜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보기에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그냥 저도 왠지 그냥 또 제가 만든 길에 대해서 또 다른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 개그맨 선배들, 김지선 선배나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지금 굉장히 다들 고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개그맨들은 요즘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점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지잖아요. 이제는 20대와 30대만 나갈 수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지 40대, 50대가 나올 수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예전처럼 뭐 웃으면 보기와요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꽁트 코미디 옛날에 많았는데, 근데 이제는 40이 넘은 개그맨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보면서 더 불안하게 보여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느껴서 네.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더 나은 성과를 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약간 울컥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만 괜히 시간이 저희가 좀 길면 좋은데 12분 남았어요. 네, 충분히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기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맨날 강의 때마다 이상한 걸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요, 그거는 그런데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인기 없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인기 있으면 지금 이렇게 서로 안전하게 앉아있을 수 있나요? 누가 맞나요? 제시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왜 카메라를 신경 쓰세요? 카메라 이거 공중파 나가도 생중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제가 지드래곤이 앉아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거죠. 인기의 척도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이만 프로젝트라고 다들 아시죠? 오종철 인기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네. 어떻게 보면 그걸 하게 된 동기가 물론 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지만 그 뒷면에는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신다고 하면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제가요 요즘 토크 콘서트를 많이 진행하니까
콘서트, 기존의 콘서트는 무대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싸인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빵빵하게 여러분들한테 액션을 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리액션에 저절로 이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토크 콘서트의 문화는 강연 무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무대에서 강력하게 액션을 쏴줄 수 있는 강사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저는 이제 그걸 반대로 생각한 거죠. 먼저 리액션을 보내주시면 이 무대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그 리액션에 좀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리액션 해주고 계시고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 리액션을 하나하나 저는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럼 이제 더 말도 잘하게 되고 막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계신 분이 이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보지도 않고 막 책 보고 있고 아니면 둘이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막 저 생각에는 저분들이 야야야 저 연예인이 대가리가 너무 크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계속 저는 위축되는 거죠. 저 사람 오늘 괜히 왔나? 막 이런 막 리액션으로 사람을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리액션으로 어떤 분은 지금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지금 저한테 데미지를 주는 분이 계세요. 데미지. 그럼 저는 그 데미지를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데미지를 제낍니다. 그 우리는요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액션할 때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선택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사인해줄 사람, 안 해줄 사람 이미 저는 다 갈려놨어요. 아니 세상이 어쩌면 그래요.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낀 거죠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세상은 나의 어쩌면 그 리액션에서 저는 그래서 리액션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본인이 데미지를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리액션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좀 같이 하나의 좋은 에너지로 모아보자. 그래서 이 행사를 시작하자고 시작한 게 이제 5인만 프로젝트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막 강제로 박수 쳐주세요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 얘기를 이제 팔아서 우리 엄마한테 저의 인기가 아직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보여달라. 우리 어머니가 좀 우리 아들이 인기 떨어져서 좀 걱정 때문에 두 다리 좀 피고 잠을 못 주무신다. 그냥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인기는 없지만 저한테 한번 좀 함성과 환호를 한번 좀 보내달라. 그러면요 이제 엄마 얘기에 일단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강제로 요청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사람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진 자의 여유로서 엄청나게 잘해주세요. 으악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한 영상이 지금 한 200개가 조금 넘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로 뛸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영상을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머니를 위해서 오동철 저자님과 그 성중들과의 조작극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성중들을 본인을 위해서 어머니와 아들의 자작극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리얼리티가 있는 게 저는 영상 어머니 계속 보여드려요. 어머니 보여주면 어머니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잘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용돈 올려달라고할까봐. 저희 어머니 아직도 제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그게 속편한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가 오래 사시죠. 이 방송도 안 보실까요? 안 보시죠. 어디 고립돼 있으세요? 그러세요? 우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여기 1번 카메라 보시고요. 어머니께. 너무 재밌는데 지금 카메라가 딱 한 대 있는데 이걸 1번 카메라라고. 한 대인데 2번 카메라는 저 1번, 2번, 3번 이렇게 방송국을 여기가 있어서 1번 카메라 보고 얘기하셨는데 하나가 딱 있는데 그래서 많이 보죠. 네. 어머니께. 어머니한테요? 네. 어머니한테요? 네. 북TV 365. 오늘 저 북TV 365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개그맨이 아니고요. 물론 개그맨인데 개그맨이 만든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로 나왔네요. 저자로. 며칠 전에 집에 오셔가지고 네가 참 우리 막내 대견하다고 이렇게 참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잘 개척해가는 모습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해주실 때 너무 고마웠는데 꽉 안아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좀 쑥스러워서 꼭 못 안아드렸어요. 네, 자주 안아드리고 제가 많이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제일 큰 효도인 것 같아서요. 항상 건강하시고 저 잘 되는 모습 계속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큰아드님은 지금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온 넘버원이 되지 말고 온유이 되라 하는데 큰형님은 넘버원으로서 온유이 됐고 넘버원, 아니 저는 제가 그래도 지금 형한테 연봉으로는 아직까지 못 이겨봤어요. 왜냐면 대기업의 상무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제가 요즘 막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길래 나는 그래도 이걸로 내가 형을 이겼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형을 검색해봤더니 우리 형 꽤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 IT 쪽에서 되게 유명해서 막 신문에도 나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웃기지? 아니 어떻게 이기지? 지금도 제 웃기지가 아니라.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은 제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형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제 인생은 이렇게 좀 지금도 그렇게 끝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지금 가까이 사는데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냥 카톡으로 되게 서로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침에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요즘 갑자기 새벽이나 밤 늦게 오는 전화가 저는 제일 무서워요. 특히 엄마나 이렇게 가족들한테 오는 전화가. 왜냐면 아버님이 지금 이제 작년 가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 그런 것도 하나 걸려 있고. 근데 어느 때부터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는 전화가 무서울 때가 오는데 아니나 다르게 얼마 전에 새벽에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지금 저희 형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거든요. 이거 왔다 갔다.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갑자기 니네 형이 탄 비행기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샌프란시스코에 갔거든요. 형은. 순간 TV를 틀었는데 비행기가 불이 타 있는 장면 보고서 제가 차마 그걸 못 보고요. 일단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정말 애기 소변을 보면서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형 진짜 내가 미안하다. 왜냐면 제가 딴 데 막 강연 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 형 욕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발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막 이랬는데 여러분 왜 이 얘기 웃으세요? 진짜로 어떡하려고요? 진짜 저 형이 그 비행기 탔었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다행히 이제 나오자마자 형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국의 형수한테. 근데 형수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 인간은 드시지도 않는다고. 그날 아시아나에 만석이 돼가지고 그 30분 뒤에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탔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이더라고요. 또 갑자기 또 살았다고 그러니까 또 그래 너는 정말 내가 좋아할 수가 없거든. 아무튼 좀 그런 거 하면서 가족들 간에 좀 요즘 되게 좋은 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동화 중에 우산장수 아들하고 양산장수 아들 그 느낌이 좀 나거든요. 어머니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큰아들하고 또 그런 큰아들을 끝까지 아이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다 속색이에요. 다 속색이에요. 다 누구나 속색이에요. 그 잘 나가던 형도요 중간에 막 바람 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방송 마지막에 확실하게 디스를 이혼을 하니 마니 장난 아니야. 장난. 그거에 난 속으로 뒤에서 막 쾌지를 불렀죠. 으아 저런. 차라리 어릴 때 사고 치는 게 홀라요. 저처럼 어릴 때 엄마 말씀 안 듣고 그때 마음고생 시키는 게 홀라요. 나이 들고 다 성공 올라가는데 막 이혼 얘기 나오고 저 재산을 어떻게 나누니 막 형수 와가지고 막 불벌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칠 일이 있고 지금 막 사고 치고 계시다 그러면 더 잘 당당하게 사고 치세요. 아셨죠? 나이 들어서 치는데 답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되게 감동적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감동한 네. 2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되게 막 갑자기 끝난 것 같은 느낌. 우선 저희가 제 손대의 리얼톡은 릴레이 질문이라고 해서 지난 저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있거든요. 다음 저자 누군지 모르고 전 저자님이 김효수 교수님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가끔 책을 쓸 때 정말 책이 안 써지면 정말 답답한데 이번 온유원 너무 잘 썼다고
어떻게 책을 쓸 때 어떨 때 잘 써지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잘 써요?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분은 책을 쓸 때 옷을 다 벗고 쓰신대요. 네,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지. 저는 다른 그런 방법은 없고요. 저는 홍대 토지가 있어요. 홍대 토지에서 제가 야, 1인실 그래갖고 근데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요즘 스케줄이라면 책 쓸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책 쓰라고 그러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들을 되게 많이 줘서 의외로 그냥 가서 썩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감이 다가오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데드라인.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솔직히 미루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데드라인을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거를 내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요. 누군가하고 같이 정하세요. 그러면 꼭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스스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하고는 협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꼭 자기 자신하고는 협상 되게 잘해요. 그래, 우리 이거 지금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한 이틀 정도는 버텨도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미루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진짜 계속 끝내라고 해갖고. 누가요? 네. 1번 카메라가요?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처음에 첫 이거 사전 미팅 할 때 되게 재밌을 줄 알고 그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역시 또 꼭 얘기를 할 때 보면 끝은 강의로 끝나요. 제가요? 네. 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시다 강의로. 확실히 이제 안 웃기는 개그맨은 포기하시기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강사 중에 제일 웃긴데. 개그맨 중에. 아 진짜인가요? 네. 네. 아니, 순간 떠오르는 강사님이 있어가지고. 네. 김창호? 네, 우선 오늘 북TV 365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좋은데 갑자기 끊게 되는 느낌이 나서 좀 아쉽지만 진짜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온리원 책 안에 온리원 책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한 반을 읽었어요. 나머지 반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거의 다 읽으셨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저기 근데 제가 나가는데. 딱 30초만 주시면 이 책은요 제가 마법을 걸어놨어요. 제가 가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일을 내가 특별히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딱 수중에 돈 들어왔는데 이걸 자꾸 쪼개서 갖자, 나누자 이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책으로 이렇게 딱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책 저자 일세에 반 정도를 그냥 가발 만드는 데 넣어놨고요. 또 출판사에서도 그 한 권당 팔릴 때마다 1,000원씩. 그래서 총 여러분들 책 한 권을 그냥 사시면 1,480원이 가발 만드는 데로 가게 해놨어요. 저한테는 그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걸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추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책 한 권 사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같이 또 가발도 만드는데 협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 질문 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네. 그 김태진의 북스타쇼 다음 주 말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김상규 저자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은 이 장소가 아닌 원래 장소인 망원동 엔터스 코리아 북카페에서 하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북TV 365는 메리케이와 그리고 한촌 설렁탕 협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북TV 365 온리원 오동 저자님부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해주신 선생님께 다시